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시대. 알고 보면 우리는 참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물들이 스스로 생각하듯 움직이고 기계들은 서로 대화를 하듯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러한 기술은 분야에 경계 없이 생활 전반에 적용돼 있죠. 현실과 가상의 경계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상 현실에서 이뤄지는 것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는 신기한 세상. 무엇보다 사람의 사고 능력을 빼닮은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우리 생활과 산업 그리고 국가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첨단 ICT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 말 그대로 디지털로 전환이 되어가는 중이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전에 상상만 하던 그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이 나아갈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라든지 만족도는 조금 낮은 형편입니다. ICT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디지털 뉴딜은 일자리 만들고 혁신성장 토대를 구축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잖아요. 도대체 세계를 리딩하는 인재는 뭐고 이끌어가는 인재는 뭔가. 우리가 선해진 ICT의 빛은 이제 앞과 옆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실현될 지금과는 또 다른 세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디자인과 웬만한 컴퓨팅 기능이 가능한 스마트폰.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세계 이동통신 기술인 5G의 상용화 또한 세계 최초로 이루어졌죠.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국민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세대 통신망을 전국에 구축한 나라.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가 닥치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D&A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인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AI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죠. ICT의 전 산업 융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 뉴딜. 정부는 올해 7월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하며 투자 규모를 2025년까지 약 5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판 뉴딜 2.0은 이 같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기술력 확보와 인재 양성입니다. 특히 주력 기술 분야는 5G를 뛰어넘는 통신 기술인 6G의 상용화와 고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4의 실현, 그리고 비대면 관련 기술을 들 수 있죠.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력 확보, 인재 양성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에만 5,400억 정도의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 양성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를 먼저 보면 이동통신의 6G라든지 비대면 기술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완성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인력 양성 부분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나 AI 대학원을 통해서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시대의 인재 양성 요람으로 추가 마련한 것은 바로 AI 대학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전문 인력의 확보는 AI의 영향력과 그 가치만큼 필수적인 일인데요.
2019년 시작된 정부의 AI 대학원 사업은 2025년까지 1,700여 명의 AI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총 10개 대학원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720명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AI 원천기술 중심 맞춤형 커리큘럼 또 우수 교원 확보 등 기반을 마련하여 대학원당 매년 40여 명 이상의 신입생을 선발해 수준 높은 프로젝트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민간 AI 전문가의 교수 요원 겸직, 해외 기업 대학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 연계와 대학원 간 연구 성과 공유의 장 마련 등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단 전략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에 관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이와 동시에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건 ICT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 문제 해결형 ICT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대두되고 있는 노인 문제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술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대표 성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아바타 수어 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검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 무선 카메라 탐지 기술 등을 선정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ICT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효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ICT 기술을 활용한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ICT 기술의 역할 확대에 주목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이나 안전 분야, 그리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018년부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낯선 형태의 기기 앞에서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 연구원. 냄새를 맡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장치는 바로 치매 선별용 후각 발향 장치입니다. 후각 격취의 검사는 냄새를 맡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준비되시면 화면에 아무 곳이나 연구진이 특수 고안한 장치 내부엔 여러 가지 향이 담긴 카트리지가 내장돼 있는데요. 치매 선별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카트리지의 종류와 향을 기기가 정량 분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향의 농도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잔존향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보다 정확하게 후각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치매를 선별하는 데 있어 후각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진의 성과. 두출구의 코를 가까이 대주세요. 이는 그동안 이루어진 치매 검사 방법의 단점을 한층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기존의 치매 선별 도구는 문진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고요. 뭐 피 검사를 한다든지 뇌 사진을 찍어봐서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정확하지만은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치매 환자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를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치매 선별 검사를 국내 256개 보건소 내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방식들이 문진 방식으로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병행하든지 이런 ICT 기반 기술을 이용해 갖고 좀 더 쉽고 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각과 치매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쌓여 뇌세포가 파괴되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경도인지 장애와 함께 후각 기능 저하와 부분 후각 상실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정 냄새를 감지하고 처리하는 후각신경계와 후각신경세포가 부분적으로 사멸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2년을 먼저 발견할수록 20년이 행복하다는 치매. 그만큼 조기 발견을 위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후각 발양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고령 시대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겁니다. 16개의 한국 향을 도출을 했고 그중에 뭐 뻥튀기 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고구마 향이라든지 참기름 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갖고 사람들이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향들로 구성된 향기를 카트리지에 넣어서 총 3단계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역치검사와 식별검사, 인지검사로 나눠지는데 이 사람이 정상 후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후각 감퇴가 오고 있는지 아니면 후각 손실이 오고 있는지 그거를 손쉽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진의 또 다른 성과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치매 선별 및 재활 콘텐츠입니다. 시각, 청각, 그리고 후각을 자극해 치매 환자들의 퇴행된 인지감각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가상현실의 몰입감과 증강현실의 실제감은 치매 환자에게 감각 정보들을 제공하고 행동과 사고를 복합적으로 일으킵니다. 단순히 게임용 장비로 여기던 VR, AR 시스템을 치매 환자들의 재활 컨텐츠로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뇌인지 강화 훈련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뇌에 강한 자극을 주는 향기를 통한 요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VR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 현실 세계와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좀 더 몰입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중장년이나 고령자들이 ICT 기술에 대해서 많이 소외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ICT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이런 검사들도 할 수 있고 좀 더 사람들이 즐기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런 걸 개발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 치매 환자의 증가는 분명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때문에 ICT 전문가들이 각계 분야와 융합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치매 조기 선별과 재활에 활용될 ICT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요. 치매 진단 기술과 ICT의 만남. 지금이 한국형 후각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점이 되길 바라봅니다. 2040년에는 약 2.3배 정도가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치매라는 거를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꺼려지는 일입니다. 이런 후각 기술이라든지 이런 ICT 기술을 이용해 갖고 손쉽게 자가로 이렇게 검사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미래에는 이렇게 제공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의료 환경들이 치료와 진단으로 이렇게 가는 환경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발견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ICT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이렇게 발전할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살림과 재산, 그리고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화마.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가려졌지만 지난 10년간 손에 꼽히는 사회적 재난 사고는 바로 산불과 화재입니다.
불이 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소방대원들은 불길이 치솟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구조하는데요. 이는 고도로 훈련된 이들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화마와 싸우는 소방대원들의 훈련을 돕기 위해 ICT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기기들로 가득한 이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VR, AR 콘텐츠 연구실입니다. 기기 부품들 중에서 화재 진압용 소방관창이 눈에 띄는데요. 소방대원들의 필수품들이 자리 잡은 이유. 이곳이 바로 실감 소방훈련 시뮬레이터의 개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18년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화재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대형 물류 창고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방관 현장 분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긴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 스킬이나 그런 것들이 다 몸에 체화되어서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그런 절차 중심의 그 훈련 방법들은 그런 대응력을 즉각적으로 발휘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 현장을 굉장히 실감성 있게 재현할 수 있는 저희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 이런 ICT 기술로 소방 현장 그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동기로 본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하고 있는 실감형 시뮬레이터는 가상현실에서 화재 현장과 유사한 감각을 느끼며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가능케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손에 쥔 소방관창입니다. 실제와 같은 형태와 구조로 되어 있는 관창을 사용하는데 현실에서 작동하는 동시에 가상현실 속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물 혹은 소화 분말이 분사됩니다. VR 콘텐츠의 시나리오는 화재 현장에 갇힌 공장 근로자를 무사히 구조해야 하는 미션형으로 바닥의 경사가 현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훈련자는 실제와 같은 지형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모션 시뮬레이터 위에서 하는 VR 훈련이지만 영상 속 이 모습이 소방대원들이 직접 들어가야 할 심각한 화재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바라보는 사람 또한 손에 땀을 쥐게 됩니다. 드디어 갇혀있던 근로자를 발견했는데요. 의식과 외상을 확인한 후 현장을 빠져나오면 미션 완료입니다. 소방 현장에서는 이 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다양한 그 소방의 장소와 그 사건의 상황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쉽게 저작할 수 있는 저작 툴 기술, 그리고 훈련 콘텐츠 에셋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을 개발을 해서 다양한 훈련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방 현장 분들이 많이 어려우신 상황 중에 하나가 진입을 하시게 될 건물 내부의 그 화재의 발생과 진행 상황을 바깥에 계신 그 소방 지휘관분이 그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재 발생과 그 확산의 상황을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분들의 현장 대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대원들을 위한 훈련 콘텐츠 개발 현장. 실감형 기술은 인체의 감각과 ICT의 융합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연구진은 소방호흡기와 소방복 등 각종 장비의 열감, 냉감 시스템을 구현하고 훈련생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훈련에 사용하는 실감 콘텐츠와
화재 현장을 실시간 반영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될 날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겁니다. 이 ICT 기술은 그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모사를 해서 가상 공간에서의 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또 현실의 공간에 이 ICT 기술이 같이 어우러져서 현재 상황을 바로바로 실시간에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가상현실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각종 재난과 안전 사건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소방관 분들, 의료진들, 그런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상황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고 골든타임 이내에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첨단 ICT의 정수,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를 위해선 각종 기술이 요구되는데요.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와 카메라, 그리고 스캐너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판단하죠. 인공지능의 판단 결과는 곧장 하드웨어 제어로 이어집니다. 즉,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계 스스로 인지, 판단, 제어가 가능한 ICT의 결정체인 겁니다. 때문에 세계 자동차 시장의 최종 목표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죠. 미국 자동차기술협회가 구분한 자율주행 단계를 살펴보면 총 5단계로 나뉘는데요. 현재까지 세계 시장에 상용화되어 있는 자동차 중 최고 자율주행 단계는 3단계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에 1조 974억을 투입하는데요. 부처별 R&D 전문 기관에 따라 차량 융합 신기술, ICT 융합 신기술,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서비스 창출, 생태계 구축, 이렇게 5대 전략 분야로 추진되며 목표는 레벨 4단계 이상의 상용화입니다. 이곳은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개발한 자동차 부품의 실성능을 시험하는 곳이죠. 시험 도로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들입니다. 이곳 현장에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연구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비정형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사회적 약자가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도로가 아니라 차선이 별로 없거나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뒷골목, 시골길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자율주행 기술로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비정형화된 도로에서도 이런 자율주행차가 주행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비정형 도로란 말 그대로 정형화되지 않은 도로를 의미합니다. 평탄한 아스팔트 도로에 반듯한 차선이 그려져 있는 길이 아니라 차선과 신호등이 없거나 다져지지 않은 시골길과 같은 도로를 비정형 도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로 인프라와 같은 교통 환경이 정형화되지 않은 도로에선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이 쉽지 않습니다. 차선과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비정형 도로는 넘어야 할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구진은 오늘도 어려운 주행 환경에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테스트 주행을 시작합니다.
자율주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저희가 비정형 주행 환경에서는 실제 일반 공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선이라든지 그다음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실제 그게 도로인지 아니면 옆에 뭐 주행할 수 없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산길이라든지 돌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실제 저희가 주행할 수 있는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 일반 도로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경운기라든지 노루라든지 뭐 산짐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나 농촌길이나 이런 부분들을 타겟 지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일반 도로에서 볼 수 없는 동물들이라든지 그런 차종들 이런 부분들도 객체를 저희가 인지를 해서 실제 멈춘다든지 회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외관에 장착된 부품들은 대부분 자율주행에 필요한 카메라와 라이다, 그리고 센서들입니다. 이 부품들은 차량에 눈이 되어 주행 환경을 데이터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비정형 도로의 경우 갑작스레 등장하거나 튀어나오는 장애물을 보다 정확히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도로 정보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연구진은 비정형 도로 검증형 차량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HMI를 구축했는데요. 대구 지역에서 현장 데이터 수집에 한창인 이들. 전국에 비정형 도로 정보가 수집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역할은 한층 그 폭이 넓어질 겁니다. 지금 AI 기반의 자율주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획득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데이터 학습 지원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과기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댐 사업이 그런 역할을 지금 진행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자율주행의 정밀 지도나 기술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통신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정밀 지도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술이 대규모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ICT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곳. 수원에 위치한 대학교를 찾았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강의실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대면하는 시간이 많이 아쉬운 요즘. 모처럼 같은 학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AI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인공지능 대학원이라는 명칭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AI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특별한 대학원. 그만큼 AI 기술의 확보와 인재 양성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의미가 이 시간에 깃들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그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AI라는 기술 분야에 대한 빠른 기술 습득과 연구 개발, 그다음에 인력, 효율적이고 또 많은 인력 양성이라는 어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학과라고 그런 대학원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AI가 AI 대학원에서만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걸 더 효율적으로 또 훨씬 더 규모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또 그런 측면에선 충분히 그 처음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대학원에선 좀 더 집중적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콘텐츠를 연구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수시로 교수님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연구 주제를 완성해 나갑니다. 2019년 5개 대학에서 시작한 AI 대학원은 현재 10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데요. 기계학습, 딥러닝 등
총 208개의 AI 교과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수진은 AI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들의 지원 현황 또한 경쟁률 5대 1이 넘을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에 집중화돼 있는 특성화돼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대학원은 매 학기마다 교수님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추가되고 있고, 특히 AI에 딱 집중해서 계속 들어오고 늘어나는 점이 있어서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야가 인공지능 중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연구가 곧 첫 연구가 되는 형태라서 어찌 보면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 저희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 연구 분야다 보니까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는 만큼 인공지능 대학원을 이끄는 이들에겐 그 기대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발판임은 분명하죠. 학생들의 열정과 교수진의 노력, 그리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 인공지능 기술은 곧 결실을 맺을 겁니다. AI 대학원에 오는 학생들을 보면 일단 학부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전기전자 또는 컴퓨터 이런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일반 공대 학과를 나온 친구들 또는 인문사회계열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대학원이라는 거는 학부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더 상위의 연구 교육을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대학 다닐 때 AI 공부를 못했는데 AI 공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는 곳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 AI라는 거는 지금 시대에서는 그 창의, 창조, 혁신의 그 기술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는,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졸업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편리함과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또한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기술은 발전을 이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를 위해선 많은 청년들이 ICT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미래를 걸 수 있도록 기름진 토양을 만들어줘야 할 텐데요. 그 노력의 현장을 가봐야겠습니다. 이곳은 강남의 한 스튜디오입니다. 잠시 후에 있을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위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경상 교수. 온라인 방송을 통해 카이스트 교수님은 어떤 강의를 하려는지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인간계의 데이터와 이 5G와 AI계의 데이터는 다른 성격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식은 5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수집하고 분석하고 추적하고 전달하고 활용하는 이 5가지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계의 데이터는 어땠냐면 인간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수집해서 축적해서 그다음에 분석한다는 개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5G와 시대가 되면, AI 시대가 되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누가 의미 있는 걸 알까?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5, 4, 3, 2. 오늘 특강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반 동안 하는 이경상 교수입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팬데믹과 AI의 만남, 그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강의를 듣는 이들은 2,700여 명의 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들. 전국의 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들을 위한 특별 강의를 교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전문가에게 듣는 팬데믹 이후의 ICT와 AI, 그리고 데이터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데이터의 역할 등 현실을 반영한 미래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강의를 듣는 청년 인턴들을 수식하는 공공 데이터. 이 용어에 관해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공공 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어떤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는 국민에게 공적 정보로 제공됩니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 데이터의 공개는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되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선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창출의 폭을 넓히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자 만들어진 사업. ICT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공공데이터 인턴십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사업이 디지털 뉴딜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은 일자리 만들고 혁신성장 토대를 구축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데이터 인턴십 사업을 통해서도 8,000명 가까운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그 청년들의 데이터에 관한 경험을 하는 그런 기초를 놓아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쭉 연차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데이터 개방도 앞당기고 공공데이터 품질 수준도 높이고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 저희가 이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좀 크게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청년 인턴들의 좀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현장 경험에다가 플러스 현장에서의 경험 이외에도 저희가 공공데이터 역량, 데이터 역량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의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인턴들이 이제 인턴십이 끝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더 좀 스킬업이 된 그런 상태에서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교육도 저희가 내년 1월에 실시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IT 회사를 찾았습니다. 제작진이 이곳에 온 이유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들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 각 기관 및 관련 기업 중에서도 이 회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바로 한 층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들, 26명이나 되는 청년 인턴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 인턴 활용 이런 제도가 행정안전부와 니아에서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제도를 활용을 하면 지자체에서는 일단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한 인턴들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보다 조금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인턴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인턴들에겐 어떤 업무가 주어질까요? 이들의 역할은 데이터를 정제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확한 벼이삭 중에서 쭉정이를 골라내고 알짜 나달만 모아놓듯 수집된 데이터들 또한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기업이 요구하는 순수 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이 인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데이터들
사람들은 초반에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그 로우 데이터성에서는 데이터의 의미를 찾기가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좀 가비지성 데이터들이 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인턴분들이 정제하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가 표준화되고 그 다음에 품질을 높이는 이후 작업 단계에서 데이터의 어떤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청년 인턴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나이도 학력도 사회 경험도 차이가 있는 이들. 전공도 서로 다르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다르지만 이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경험을 쌓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으려는 것이죠.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익혀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전달받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로우 데이터다 보니까 애매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섹터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애매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피드백을 받아서 좀 진행하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이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업무 담당자에게 문제 상황을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인 작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현장. 청년 인턴들은 빠르게 업무 능력을 높이며 다음 스텝을 준비합니다. 인턴들이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업무 효율이 빨라지기 때문에 기업 측에선 이들의 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죠. 결국 서로에게 보완이 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저분들이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신 업무들이 저희한테 정말로 중요한 작업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저분들이 안 오셨으면 저희는 이 기간 내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가 이제 수직 관계보다는 파트너 형태로 저분들도 저희들이 경험을 조금이라도 간접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 IT 계열 쪽 학교 나오고 IT 계열 쪽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해보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배우면서 막상 이거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막상 이제 현장 와서 해보니까 잘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근데 또 차근차근 해보니까 또 일이 하나씩 풀려 나가는 게 또 재미가 느껴져서 사회복지 직접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니즈를 파악하는 거에 데이터가 기반으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할 줄 아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겐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겁니다. 특히 이름 있는 IT 계열 회사는 관련 전공을 한 청년들에게 있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겠죠. IT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곳은 공공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문을 연 지 23년이 됐다고 합니다. 98년 IMF 한창일 때 4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그때는 전자정부라는 용어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자기네 민간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었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없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아마 초창기에 그걸 시작하게 됐고 그때 이미 이제 국가 데이터는 국가 소유였거든요. 근데 지금 비로소 이제 국가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야말로 그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진가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1세대 IT 기업의 업무 현장. 키보드 소리만 들릴 정도로 모두들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익숙한 경력을 지닌 한 직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출신 장현주 씨. 입사한 지 8개월 차 신입사원인 그녀는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제가 공공데이터 인턴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공공서비스 쪽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 지금 허브 포탈이라고 그 정보들을 유통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연주 씨. 편안한 마음으로 동료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회사의 업무 환경이 자신에게 맞는지 고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경험했던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과정이 있었기에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녀. 6개월의 청년 인턴 기간은 연주 씨에게도 사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찾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작년에 42명이 인턴으로 참여를 해서 인턴 과정을 거쳤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몇몇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업무를 임한다면 장현주 씨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은 정말로 그 일을 배우려는 자세와 IT인으로서의 이 성장하고 싶어 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채용을 하게 됐고, 역시 채용을 하고 나서 장현주 씨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저희 회사에 인턴십 과정을 3개월 거치고 저희 회사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또래의 고민과 목표가 비슷하듯 연주 씨 또한 처음엔 친구들이 향하는 게임 회사를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녀가 굳이 공공데이터 인턴 과정을 신청한 건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분야의 가능성을 알게 됐죠.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연주 씨가 선택한 지금의 일은 꼼꼼하고 세심한 그녀의 성격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전공자냐 비전공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요즘에 비전공자인데도 IT 쪽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전공자인데 대부분 뭐 게임이나 이런 것 쪽을 생각하지만 공공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번 기회에 참여하셔서 어떤 건지 느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다가 중간에 안 맞으면 내 적성은 여기가 아닌구나를 알 수 있는 그 고용 디딤돌 자체가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 거를 느껴보시고 나한테 맞는 길인지 선택하는 건 그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ICT 분야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은 청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직업이란 한 사람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신중하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국가와 기업이 경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것이 디지털 빅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사람과 마주하지 않아도 소통이 가능하고 사회적 약자들도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진화된 인공지능과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된 시스템은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바꿔놓을 텐데요. 이를 위한 조건이 있다면 지금의 기술력을 이어갈 인재란 무엇인지 모두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우선 교육을 정비를 해야 되겠죠. 초, 중고에서부터 컴퓨터 관련 교육 시간도 늘리고, 대학교에서도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그 전공학과 정원도 대폭 늘려주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려는 ICT.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는 만큼 보이듯 그 존재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ICT는 곧 사람과 사람의 미래를 위한 기술이라는 걸 분명 깨닫게 될 겁니다.